자본주의의 꽃,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 전문가, 바로 펀드 매니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삼성증권 펀드 매니저를 시작으로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에서는 글로벌 헤더로 구조화와 헤지 펀드 등을 운용하셨고요. 현재는 KB자산운용에서 AI와 퀀트를 활용한 인덱스 펀드 등 500여 개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올해로 27년 차를 맞은 펀드 매니저 42회 김홍곤 공학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홍곤 동무는 현재 KB자산운용 전무로 AI 퀀트 앤 BI 운용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달에는 동문께서 협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 퀀트 전문가 협회가 블룸버그 그리고 한국경영정보학회와 공동으로 2024 글로벌 AI 컨퍼런스를 주관해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홍곤 본부장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현황 그리고 그만의 경쟁력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역시 화두는 AI인 것 같습니다. 챗GPT를 필두로 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관한 글로벌 AI 컨퍼런스 주제와 가장 화제가 됐던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것이 흔하게 쉽게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2016년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회자가 되었고요. 그 해에 이세돌의 바둑대국이 있어서 전 세계인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챗GPT, 생성형 A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1년 8개월 전에 오픈 AI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은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금융에서,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위험 관리를 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은 또 AI 파이낸스를 전공한 공학 박사로서 금융을 인공지능과 접목하는 분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AI가 어떻게 이 자본시장에서 활용되고 살아남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글로벌 통신사인 이제 블룸버그하고 제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고, 제가 또 이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라고 있는데 경영정보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한 6천 명 정도의 교수가 회원으로 있는데, 거기에 경영정보학회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산학연의 그 합동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이제 학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초거대 AI 자산운용의 미래라는 화두를 제가 끄집어내었고요.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교수들의 연구 결과, 그리고 산학계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자본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 그러한 주제들을 엮어가지고 한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리에 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반인들이라든지 금융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자본시장에 걸쳐 있는 분들, 그리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굉장히 큰 자본시장과 AI의 접목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 인투이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산학연이 뭉쳐서 하다 보니까 보다 이전에보다는 훨씬 더 큰 시너지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네. 금융과의 인연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이제 학력과 경력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통계학하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재무 파이낸스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90년 초반에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Futures and Options, 즉 선물 옵션이라는 것을 저기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 딜러 자격증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직업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선물 시장이 96년에 오픈이 됐고 97년에 옵션 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선물 옵션이라는 것이 지금 금융공학의 어떤 미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학업을 마칠 즈음에 진로를 이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금융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에 어떤 삼성증권이라는 곳에 첫 직장을 발을 디뎠고, 거기서 바로 그 회사의 자본금을 운용하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금융과의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 주신 것처럼 1세대 펀드 매니저로서 업계에서는 전설로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세계도 이를 인정하듯 홍콩 AAM 선정 2018 아시아 최고 펀드 매니저상 네. 그리고 2024년에도 올해 최고 투자 책임자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네,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상 어떤 상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상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고 그렇게 해도 고객들이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일반 경제 신문사에서 어떤 상을 주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신문사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인정을 좀 많이 공신력에서 인정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 자산운용협회라는 곳에서 아시아의 13개 국가를 통해서 연금, 기금, 공제해, 그다음에 헤지펀드, 그다음에 ETF 등등의 모든 자산운용 기관과 개인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을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13개 국가의 각 분야마다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의 최고 주식 펀드 매니저상, 뭐 최고 채권 매니저상, 최고 ETF 매니저상, 그리고 최고 CIO상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이제 매년 홍콩 포시즌 호텔에서 4월 달에 시상식이 열리고요.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몰리는 어마어마한 시상식이죠. 그래서 금융업계, 특히 이제 아시아의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마치 뭐 미국의 그래미상이나 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반응이 있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글로벌 펀드나 국내 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점도 있고 또 수탁고가 늘었고 고객이 많이 늘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아시아 자산운용협회에서 주는 상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라든지 과기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번 받았는데 또 국내에서 주는 상하고 아시아 전체에서 인정받아 주는 상의 의미는 다른데 최고 투자자 책임자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 뭐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 그리고 전략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수익률과 수탁고 등등을 평가받아서 받는 상인데 올해도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올해 4월 그 28일 날 홍콩에서 시상식을 하고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자본시장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역시 그 기라성 같은 펀드 매니저분들 네. 많이 있었는데 혹시 네. 전 세계적으로 한번 시야를 넓혀서 영향받은 분이 계시다면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뭐 그냥 흔한 이름 워렌 버핏, 뭐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과학적이고 계량적이고 이런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운용하는 걸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제임스 사이먼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뭐 연 60%대의 수익률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어릴 때 이제 존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계량적인 퀀트, 그걸 이제 계량적인 방식을 퀀트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정서를 배제하고 저렇게 수익을 낼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연구하고 어떤 모델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알고리즘 기반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델이 워킹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 계량적인 방법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을 이제 과거 이제 백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고 변동성이 심해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 또한 이제 지속적이고 좀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데 많은 그 영감을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역시 이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네. 철학이라든지 투자 원칙도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KB자산운용에서 AI 퀀트 앤 DI 운영본부장 맡고 계신데요. 네. 일단 자산운용사라는 이 업태 자체가 어떤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은 보통 예금을 받는 곳이고 현금을 굴리는 곳이고 자산운용사는 우리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전통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
채권을 사고 팔아서 남들보다 돈을 좀 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자산운용사이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근데 그 투자 대상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인프라가 다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펀드라는 것으로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 펀드 관리자가 붙어서 운용을 해서 고객에 다시 수익을 되돌려주는 일이 자산운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느냐, 전략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전통적인 투자 방식, 그래서 그런 퀄리테이티브, 질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하는 것은 이제 퀀터테이티브 방식이라서 계량적으로 모든 것을 숫자화, 수치화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식을 하다 보니 숫자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감정을 배제하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AI 퀀트라는 분야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계량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량적 투자를 해서 퀀트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수십 년간 해봤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으니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의미로 AI 퀀트라는 걸 하게 되었고요. DI라는 것은 아직은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이렉트 인덱, 즉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한테 맡겼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나네.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나는 펀드 매니저 수준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수많은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자기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모으고 그리고 어떤 뭐 계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생 이상은 이제 엑셀이라는 걸 쓰긴 하지만 계산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내 돈을 비중을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 이런 다이렉트 인덱스라는 투자 기법 전략이 개인들에게 퍼져서 3년 만에 한 650조 원을 미국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가 자금을 모아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만 시작하던 것인데 제가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작년에 개인도 퀀트 펀드 매니저 한 15년 차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 경험과 경력을 제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핸드폰 안에 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 대상 인덱스를 만들고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정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종목의 비중을 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반도체, 전력,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곳이 있죠. 영일만, 가스전, 네. 유전. 그런 키워드를 치면은 프리 세팅, 사전에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개인에게 바로 제공을 해줍니다. 펀드라는 것은 제가 매니저 생활을 하지만은 금감원의 인가를 받고 펀드가 출시되기 전까지 한 2달에서 3달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한 ETF도 150조 원의 시장 규모가 한국에 됐지만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신규 상장 인가 받는데 2~3달이 걸린 거죠. 다이렉트 인덱싱은 제가 만들고 제가 하루 만에 고객이 투자할 수 있게 펀드처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앱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반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또 제가 미국의 S&P 500하고 나스닥 100을 대상으로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인덱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50종목까지 동시에 사고 팔고 제가 만든 AI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한 달마다, 3달마다, 6개월마다 정하면은 그 기준에 따라, 투자 기준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해주는 매매까지도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펀드 운용이라는 것이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데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뭐 우리가 흔하게 아는 비스포크 냉장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여름이 되니까는 신라면을 좀 싣고 팔도 비빔면을 더 많이 먹고 싶어. 이런데 묶음 판매를 하잖아요, 마트 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종목의 개수, 비중 이런 거를 내 맘대로 해서 개인 투자자가 15년차 이상의 펀드 매니저, 퀀트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까지 저는 이제 맡아서 앱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펀드도 이제 수십조를 운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선호도도 반영할 수 있고 신속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제가 앞으로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 더욱더 각광받지 않는 점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계에서 또 AI 퀀트 아버지라고도 예, 불리시기도 하는데 예, 가장 큰 예를 들면 뭐 타사에는 없는 예, 다른 펀드 예. 매니저에게는 볼 수 없는 본부장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만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그런데 이 펀드 매니저가 보통 문과 출신들이 많이 일을 하는 거죠. 상경계 출신이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을 이제 재무관리, 통계, 경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 이거 너무 한계가 있다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면서 AI 파이낸스라는 걸 전공을 해서 금융의 이론을 공학으로 갖고 왔고 이론을 리얼리티, 현실로 끌고 왔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만 학교의 이론을 갖고 실무에 적용하면은 수익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 수익률을 이미 많이 내고 여러 상을 대내외 해외에서 상을 받은 인정을 받았던 그 노하우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데 끌고 왔다.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기억에 국내 대학들이 보통 한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금융공학이라는 것을 학과 개념으로 개설을 하고 그랬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본부장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이미 그런 개념을 만들고 계셨던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그 한계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데 못 낼까? 고객에게 좀 더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이제 굉장히 혹사시키면서 하다가 보니까 야, 확률론, 재무관리, 투자론, 통계학 이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해서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와중에 예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은 좀 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뭐 인공신경망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렇게 뭐 저렇게 해 보다 보니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 뭐 그 실질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한계까지 본인을 몰아붙이시면서까지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하셨는데 특히 펀드 매니저는 이 자산 가격 등락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많고 또 예. 압박도 심해질 것 같은데 평소 좀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예. 저 뭐 딱히 이제 취미라고 할 건 없는데요. 젊을 때는 이제 술도 좀 마셔보고 음, 뭐 노래방도 가고 뭐 그래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취미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도가 오면은 파도에 맞서서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파도에 순응하면서 서핑을 타야지 내가 저 파도를 뚫고 저 먼 대양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하면은 죽습니다. 그죠?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코스피 종가를 맞출 수 없어요. 인공지능 활용을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은 맞출 수 없는 걸 내가 이긴다기보다는 항상 그 일을 하고 집중할 때는 이제 순응하고, 거기에 파도를, 흐름을 타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이제 음악을 좀 좋아해서 저는 뭐 피아노도 치고 이제 첼로도 어릴 때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이제 연주하면서 이제 음악 듣고 음악도 연주하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푸는 편입니다. 예. 지금까지 27년 차로 이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특별한 고객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요? 근데 가장 크게 기억이 나는 거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요즘 뭐 MZ 세대를 잘 모르실 텐데, 2000년 초반에 9.11 테러가 그 터져가지고 뉴욕이 난리가 나고 전 세계 금융권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큰 자금을 조 단위를 이미 운용을 하고 있었어요. 25년 전이 된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9월 11일이 또 우리나라는 세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동시 만기. 근데 선물 옵션 만기 전날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일 이제 전투를 크게 치러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와서 TV를 켜는데 그때는 이제 총각에서 어머니랑 살 때인데 어머니가 뉴스 좀 봐라 하는데 비행기가
두 번째 비행기가 네. 예,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쳤는데 그날 매매 사고가 사실 있었어요. 제가 그 펀드 매니저들은 증권사에다 주문을 줍니다. 100억을 이렇게 사고 팔아라, 100억을 이렇게 팔아 하는데 한 증권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허위 보고를 저한테 한 겁니다. 했다고. 예,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게 한 규모가 100억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허위 보고 시장이 끝나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봐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좀 당차기도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저희 그 상사의 친구분이셨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잘린다 해서 저도 잘립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거래소에 이제 정정 신청을 바로 넣어가지고 가서 빨리 하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맥주를 한 잔 하고 퇴근하고 열받아서 왔는데 그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그 증권사는 수십억의 손실을 다음에 입고 굉장히 이제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했는데 받아들일게 했으면은 제 펀드가 수십억의 손실이 났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고 금융위기 때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때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즈라는 데서 전 세계 주식형 펀드와 헤지 펀드를 다 투자를 했는데 추석 때 이제 하필 또 브릭스 펀드라고 유명했던 펀드 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가 들어간 펀드를 이제 뉴욕에 주문을 냈는데 추석이 끝나고 왔더니 하필이면 제가 리만 브로더스 뉴욕으로 주문을 낸 거예요. 하여튼 다 잘려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결제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체결된 것처럼 1센트로 상각을 시키고 왜냐면 고객이 이제 돈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줘야 되니까 네. 사고 판 것처럼 해서 뭐 회의를 열고 이제 변호사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 다 그 해고가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고객이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또 이제 막 밤새 컨퍼런스 콜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많이 남네요. 요새는 또 주로 어떤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뭐 연기금의 스타 매니저라고 하는 기자분이 기사를 한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고객 돈도 개인 돈도 받아서 펀드를 운영하지만 국민연금, 뭐 교직공제, 행정공제, 그다음에 또 직장인들은 아시는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건강관리보험기금 같은 4대 기금을 월급에 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정부 기관들이 그걸 위탁해서 펀드로 운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3대 연금이라고 일컬어지는 데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있고요. 4대 기금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공제들이 행정공제회, 교직공제, 경찰공제회, 군인공제, 소방공제, 재정공제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3대 연금, 4대 기금 공제 자금을 전부 그랜드 슬램을 해가지고 거의 받아서 한 시대에 동시에 제가 이제 운용을 해서 연기금들이 거의 저의 이제 주요 고객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주택도시기금, 그다음 뭐 연기금 풀이라고 또 작은 연기금들은 풀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보험사들도 이제 변액보험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뭐 이런 곳들이 있죠. KB생명. 그래서 큰 이제 보험사들은 또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제 위탁을 맡겨서 그 자금을 굴리게 해서 개인 고객도 많습니다.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펀드로는 제가 제일 크게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공모 펀드 있고 사모 펀드 있고 1인 펀드라고 해요. 연기금들. 그래서 주요 고객들은 연기금, 그다음에 공제회 이런 기관들이 제 주요 고객입니다. 네. 그렇게 큰 자금을 이제 운용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도전에 맞서셨을 것 같은데 네. 펀드 매니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업무 능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가끔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펀드 매니저의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좀 똑똑해야 된다. 근데 그 똑똑함이라는 것이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판단 능력, 현명한 판단 능력,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너무 쉬운데 대답을 못해요. 오늘 상승할 것 같아? 하락할 것 같은데 대답 못하는 주니어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데 학벌도 좋은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진짜로 1등을 해야 돼요.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버드 박사고 뭐 MIT 박사라고 했는데 펀드 매니저로서 수익률 꼴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똑똑하고 현명해서 이 사람한테 신뢰를 줘서 돈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돈을 맡긴 진짜 1등을 해주네? 이런 느낌을 줘서 실제 성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마지막에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운용을 하면서도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그 마케팅 능력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다양한 기관 투자자 고객도 계시고 개인 투자자 고객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만들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고객은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고객도 있고 어떤 고객은 자료를 써서 달라는 고객도 있고 어떤 고객은 과거 10년치, 30년치 나의 아이디어를 펀드를 운영하면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량적으로 증명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마케팅 능력이 좀 있어야지 좀 큰 펀드 매니저로 운용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하면서 큰 관리자의 대매니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뉴욕 증시로 보면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에서 8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의 이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뭐 미래를 예측하면 점쟁이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어떤 시장이냐면은 AI 로보틱스가 이끄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이끌어가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등을 탈환을 했었죠, 그저께.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하고 1, 2, 3등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까지 갔어요. 근데 챗GPT, 오픈 AI가 GPU 성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2022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때 그러면 그거를 구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는 CPU가 아니라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더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한 15배 오른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근데 AI 돌리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력 설비주가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든지 한국의 HD, 현대일렉트릭, LS 뭐 일렉트라든지 뭐 여러 이제 전력 설비 이런 데들이 갑자기 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HBM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삼성전자는 못 만드는데 하이닉스는 만든다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60% 이상 수익률이 난 거예요. 대형주가. 삼성전자는 많이 못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가 이제 AI 관련 주식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한국의 반도체 AI 부품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가 지수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이닉스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작은 소형 반도체 부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워낙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대비 작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오르거나 코스피 지수가 오르지 않는 장세.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장세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AI가 발달하면 결국 로봇을 이용한 산업들이 발전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노조가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그런 걸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해. 자동차도 못 만들고 기계도 못 만드니까 그런 산업용 로봇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는 가정용 로봇, 사무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을 이제 놓고 보면 4월 말로 전 세계 MSCI 월드 기준으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글쎄요. 어렵죠. 전 세계 MSCI 월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6경 정도 돼요. 6경.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 US만 MSCI가 만든 미국 US 주가지수의 시가총액 4월 말 기준으로 5경 6천조예요. 6경 중에. 예.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단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시장은 얼마일까요? 한국 시장은 MSCI 기준으로 6경 중에서 한 2천조.
그죠? 2천조. 그러니까 한 1.2%에서 1.4%, 8%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은 낳으면 제주도에서 키우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였듯이 왜 동학개미보다는 이제 서학개미,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면 먹을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별 중소형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 주식들은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런 AI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멀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형 우량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 그런 그 리딩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미국에 이제 또 가을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주가가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따라가니까 동조화 돼서 나쁘지는 않는데 지수가 움직이려면은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수혜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HBM 관련 반도체에 대해서 뭐 그 오더를 받았다든지 이게 이제 확 그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쁜 시장은 아니지만은 한국 지수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개별 관련 종목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고 그냥 크게 보면은 이제 9월, 뭐 10월 대선 전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제가 큰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지금 회사에서 유통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식품, 음료 이런 데를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 최근 한두 달 사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렇지만 지수는 그만큼 오르지 맞습니다.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펀더멘털이 있는 회사면 예. 이런 흐름이 왔을 때 그래도 한번 타고 올라가는구나 맞습니다. 그런 게 예, 예.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일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지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투자자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나오지를 못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달 동안에는 뭐가 올랐냐면요. 그 냉동 김밥. 그렇죠. 엄청 뭐 미국의 트레이더 조스라는데 냉동 김밥이 막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양이라는 회사가 올랐고 불닭볶음면. 전 세계인들이 이게 뭐 틱톡에서 불닭볶음면 매운 거 먹고 끝까지 먹는 거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양식품이 오르는 거고 삼양식품의 그 불닭 소스를 만드는 S&D가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고 만두가 그러니까는 뭐 CJ 제일제당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 다음에 여름이 지금 최고의 폭염이 온다 보니까 선크림 만드는 K-뷰티. 그래서 한국의 뭐 삐아라든지 뭐 VT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 만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펀더멘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수익이 낮다고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K-뷰티, K-푸드, K-드라마, K-팝 뭐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면 계속해서 인기가 있다면은 지금의 이제 저평가 주식이 나중에 중대형 우량주로 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지만은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수준이 많이 올랐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투자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개인 리테일의 앱 솔루션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도 같이 해보니까 개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펀드 매니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 펀드 매니저 직원들은 공부도 하고 모델도 짜고 엄청나게 해도 1등 못 하는데 개인들은 아유 내가 펀드 매니저보다 낫지 하고서 공부를 안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투자의 기준을 좀 가져라. 뭐냐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간단하게는 손절매 기준 뭐 마이너스 5%는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면 좋겠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아 나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검색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동문회 모임 이런데 서울고 친구랑 만났더니 야 나 뭐 얼마 전에 냉동김밥 주식 사가지고 돈 벌었어. 차 샀어. 이러면 이제 뭐 끝물에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펀더멘털한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소문에 듣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 기준을 수익 기준, 손실 기준
그리고 뭐 테마로 나는 돌아가기 때문에 뉴스 보고 좀 화제되는 거를 빨리 사다 빨리 파는 거죠. 지금 이제 6월 21일 기준에 0일만 가스전 개발 그리고 고속도로 낸다니까 뭐 코오른 글로벌이 그제 어제 막 날아가는 거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가스나 이제 유전을 팔려면은 밸브 파이프 만드는 조그만 회사들이 주가 막 날아가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일시적이고 이게 막 날아가다가 만약에 가스가 없네 하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 자기가 우량하다. 이건 정말 자식에게 물려도 되겠다 하는 어떤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조언을 한번 해주셨고 지금 KB자산운용 이외에도 연세대 공학대학원 겸임 교수이자 정보대학원에서 객원 교수로 해서 교육자로도 활동을 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까는 이제 펀드 매니저 후배들에게 뭔가 이 바람직한 그 펀드 매니저 상을 주셨다면 지금은 이제 금융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에게 어떤 당부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요즘에 이제 후배들이나 뭐 저도 자제가 있어서 물어보면은 어린이들은 유튜버가 꿈이라고 합니다. 유튜버가 되는 것이 어린이들의 최고의 그 미래의 직업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그 석사 학생들과 박사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접목해서 그 AI 파이낸스, AI 금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공 교수로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는 금융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핀테크라고 얘기하죠.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금융을 아시는 분들은 기술이 어렵고,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금융이 어렵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재테크라든지, 뭐, 내 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금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에는 이제 그런 돈 관리나 금융이라는 것이 어떤 AI 툴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세상이 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가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솔루션을 앱으로 무료로 쓸 수 있게 증권사 앱에다가도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금융교육을 이제 하고 돈에 대해서 좀 허황된 꿈을 꾸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처럼 뭐 100배가 난다. 그런 거는 이제 정말 3대가 덕을 쌓아야 있는 일이지 뭐 그리고 뭐 상한가, 뭐 따상상 뭐 이런 종목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 금융에 대해서 좀 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가능하다면은 이제 AI 기술을 너무 어려운 거 코딩하는 거 말고 뭐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 정도 쉬우니까 그런 거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 얘기를 저희가 꽤 했는데 아, 예. 조금 더 말랑말랑한 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예. 본부장님에게 우리 서울고등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아, 서울고등학교는 이제 가심 속에 이제 웅장해지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를 이제 압구정동에서 나왔는데, 여기 멀리 서울고등학교에 그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많이 없이 왔는데, 그래도 이 명문 서울고등학교, 그죠? 명문 서울고등학교. 근데 또 저희는, 전 42회니까 저희 때는 이제 뺑뺑이라고 해야죠. 속된 말로. 그래서 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20회, 30회 선배님, 뭐 10회 선배님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뭐 K고와는 좀 달리 거기 인정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울고 선배님들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뭐 어린 시절이지만은 서울고 캠퍼스를 다닐 때 끝까지 가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대학교 캠퍼스인가? 뭐 이럴 정도로 그냥 학교 교실하고 뭐 끝에까지 돌아다니지도 않고 했는데, 이 서울고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 자신감 올릴 수 있는 거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서울고등학교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다 만나고 일을 하면서 그 단어가 너무 반가운 거죠. 뭐 좀 죄송하지만 상문고다 그러면 저희가 상문 그렇지만은 사회생활에서 서울고다 하면은 막 끌어안고 그죠? 갑자기 경계감이 무너지고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친구가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이 교정에서 같이 공부하고 놀았고 또 같은 세대를 안 살았던 뭐 후배님들과도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자신감 그리고 뭐 의리, 뭐 동력 이런 것이 서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감과 의리의 동력이다 이런 말씀 예.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재학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재학 시절에 뭐 특별히 에피소드는 없었고 그냥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선생님 말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 중에 아파치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아파치. 예, 예.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헤어스타일이 아파치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단발머리를 하시고 남자분이 쇠자를 갖고 이제 학생들을 따라다니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분과 이제 학생들 간에 이제 약간 좀 노는 학생들 간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좀 기억에 남네요. 아, 좀 혹독한 선생님이셨나요? 예, 좀 쇠자로 좀 때리시고. 아, 끝까지 예, 추적해서 예, 적발하시고. 예. 그리고 뭐 야자, 야간 자율학습 그런 거 하면 이제 그 학생들끼리 뭐 또 도망가서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아. 예, 뭐 그런 에피소드 정도 기억에 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말미로 다가오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으로의 포부라는 거창한 의미를 달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제가 하는 일에 그 만족하면서 즐겁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너가 이 일이 즐겁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즐거워야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적성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이런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의 적성에 맞아서 지금도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이렇게 쉽지만 않죠. 어느 분야나 다 쉽지 않고 전문가가 되는 길이 어려움이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예전부터 또 대우가 한국사에서는 대우가 많이 좋지 않고 그렇게 뭐 크게 돈을 엄청나게 버는 직업도 아니다 보니까 선망의 직업은 아닌데 이 금융이 좋고 또 자산을 운용해보고 전 세계의 투자처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은 도전해 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후배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고 양성하고 또 이제 이 어린 뭐 80회, 70회 이런 후배님들도 있으면은 그런 이제 세션을 가져가지고서 금융인이 되는 법, 또 AI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좀 커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네, 10조 원대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에 금융과 인공지능 퀀트를 접목한 펀드 매니저로서 일찍이 투자와 공학을 융합해온 김홍곤 동문. 공학 박사로 이론과 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지녔다는 평가받고 계십니다. 투자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늘 시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김홍곤 동문의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 도전과 미래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